자, 단기매매 증권 평가는 얘는 차익만 분기할 거예요. 자, 차익만 분기할 거라는 게 자, X1년도에 취득을 할 때에 내가 10,000원에 사왔어요. 그러면 분기할 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00원이다. 대변에 돈을 주고 이렇게 샀겠죠. 그랬다가 X1년도 12월 31일 날 공정가액을 봤더니 12,000원이에요. 그러면 2,000원이 올랐죠. 그럼 올랐으면 얘는 자산이니까 차변 쪽에 오는 만큼 올려줄 거예요.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2,000원,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다 2,000원 이렇게 우리는 써주게 될 거예요. 자, 그랬다가 X2년도 12월 31일 날 봤더니 9,0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사왔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단기매매 증권은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영업외 수익비용이기 때문에 전기말 평가했던 금액하고 차이만 조정하면 돼요. 수익비용으로 다 처리해서 수익은 내 거야, 비용은 내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아예 단정 짓고 장부에서 정리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9,000원으로 할 거니까 3,000원 내렸죠. 그러면 내린 만큼 단기매매 증권 3,000원을 줄여주고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실이다 3,000원 이렇게 그냥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올해 취득한 거면 취득한 금액하고 차이만 조정하면 되고, 근데 올해 이전에 취득해서 전기말에도 평가하고 막 이렇게 왔으면 언제 샀던 간에 상관없이 전기말하고 올해 단기말하고 차이만 조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다시 볼 필요 없이 그냥 이 금액 차이만 가지고 이렇게만들만 가지고 우리가 분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저게 우리 단기매매 증권을 평가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매출 채권의 대손 예상에 대해서는 뭐 이 앞에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에 수능 계산할 거라고 했던 그 분계니까 뭐 우리가 나중에 뭐 보게 되면 같이 보도록 하고, 자, 부가가치세 계정의 정리가 가끔씩 나오는데 이건 꼭 결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전표에도 우리 6월 30일 분계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건, 매출세액은 내 돈이 아니죠.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면 내가 판 물건 가격의 10%인 10만 원을 받아서 세무서에 내야 되는 거죠. 대신 받아서 납부하는 돈을 예수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출세액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부가세 예수금. 예수금인데 부가세는 빈번하니까 계정 과목을 별도로 쓰는데 어떻게든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죠. 그래서 성격이 부채예요.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정 과목이 나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내가 돌려받을 부가가치세를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은 내가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내 돈인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산. 그럼 우리는 평소에는 얘는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을 거고 얘는 평소에 장부에 부채니까 당연히 대변에 있겠죠. 대변에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정리하는 분계를 하게 되면 자, 얘네들 위치를 서로 뒤집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정리 분계를 하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나올 거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가서 정리분계니까 장부에 있던 위치에 반대쪽으로 뒤집어 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래서 차변에 있던 대변에 있던 예수금은 차변으로, 차변에 있던 대급금은 대변으로 써줘서 지금 정리분계하는 거니까 반대쪽으로 써서 금액을 없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은 시험 때는 무조건 금액을 알려줄 거예요. 문제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한 것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값이 우리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 금액들을 알려줄 거예요. 알려주고 또 계정 과목도 알려줄 거예요. 이 다음 추가 계정 과목으로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미지급 세금으로, 매출세액이 많으니까 다음 달 25일 날 낼 거라서 미지급 세금으로, 만약에 환급세액이 있다면 미수금으로 이렇게 쓰라고 문제에 적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돌려받을 거면 미수금으로 차변에, 납부할 거면 우리는 미지급 세금으로 이렇게 분계를, 수정 분계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외화 채권 채무를 가지고 보면 자, 외화 문제는 지금 현재 출제위원이 되게 좋아하는 거니까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현재 출제위원이. 그래서 외화 문제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외상으로 물건 아니 그냥 돈을 빌렸다고 볼게요. 외화 1000달러를 빌렸는데 차입 시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100만 원만큼 차변에 돈을 빌리고 100만 원이다. 대변에 장기 차입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뒀어요. 자, 이게 X1년도였는데 X1년도 12월 31일 날 기말 기준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우리는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는 이게 제일 편해요. 장부에 일단 얘가 얼마가 적혀 있는지 보고 100만 원, 그리고 기말 기준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그럼 120만 원. 그러면 20만 원 올려야 되죠. 올려야 되는데 이 계정 과목이 뭔지를 보고 차입금이네 붙이니까 대변에 장기 차입금을 20만 원 올려준다. 그럼 빚이 늘어났으니까 우린 손해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다 20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외화를 환산했는데 손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빚이 20만 원 늘어난 거죠. 자, 근데 이걸 이대로 가지고 있다가 12월 31일 날 환율 봤더니 9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에 빌려왔던 간에 전기말에 120만 원으로 맞췄는데 얘 영업외 비용이에요. 수입 비용 처리한다는 건 이 금액으로 120만 원짜리로 딱 맞추고 그냥 끝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인데 지금 기말에 달러당 900원으로 기준 환율이 되었으면 9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이 금액을 이걸로 30만 원을 줄여줘야겠네요. 그리고 어떤 계정 과목인지 보니까 장기 차입금이네. 그럼 차변에 장기 차입금 30만 원을 줄여주게 될 거고, 대변에 외화 환산 빚이 내렸죠. 이익이다 30만 원 이런 식으로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 때는 환산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거는 차익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실제 거래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환가하고 돈으로 받을 때 그때 쓸 거고,
우리는 지금 12월 31일 날 기말에는 환산만 해보는 거예요. 환산만. 그래서 평가나 환산은 기말에 우리가 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두 계정과목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 전표에도 나오고 외환차익, 외환차손이 외환차익, 외환차손 일반 전표, 매매처 전표에서도 외환차익, 외환차손이 나올 거고 계산할 때만 외화, 환산이익, 환산손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 내고 있는 현재 출제위원이 외화 문제를 많이 좋아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 시간 되실 때 우리 카페에 제가 계산 문제도 올려놨는데 그 초급 계산 문제라고 올린 건 우리 회계 1급은 계산 문제가 두세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계산 비중이 작아요. 작은데 그 작은 것 중에 수능 계산 문제만 올려놨는데 보시면 외화 문제가 생각보다 빈도가 높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외화 문제들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아마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선납세금은 우리 K랩은 그냥 우리 K랩은 자동 계산으로 하면 되니까 선납세금 정리는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얘 90만 원으로 장기 차익금 만들었죠. 그럼 이제 내년에 갚는다면 환산하고 나서 내년에 갚는다면 우리 지금 장기 차익금 90만 원이라고 장부에 남아 있겠죠. 그럼 차변에 장기 차익금 90만 원을 지우고 유동성 장기 부채 90만 원이다. 이렇게 계정 과목 써주겠죠. 자, 유동성 장기 부채 잊으시면 안 돼요. 장기 차익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 내년에 상환할 거다라고 하면 상환한 부분만 우리는 유동성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계정 과목에도 거래처를 꼭 써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와 같이 자 프로그램 그 자동 계산 있는 부분은 받고 자 이제 컴퓨터 교재 478페이지를 펴시고 우리 컴퓨터를 켜도록 합시다. 컴퓨터 회사는 1115번으로 가시고 컴퓨터 회사는 1115번. 자, 일단 결산 분계하기 전에 우리 교재에 478페이지에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표현 메뉴가 나와 있죠. 자, 이걸 먼저 등록을 하도록 할게요. 이 고정자산이라는 표현은 우리 세법상의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란 뜻이에요.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란 뜻이에요. 그럼 토지나 그런 거는 고정자산에 들어오진 않겠죠. 근데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이런 거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를 이용을 하면 나중에 결산할 때에 이 정보를 불러올 수도 있고 편안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클릭을 하고 지금 기계장치하고 특허권하고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계장치다라고 F2번 눌러서 쓰셔서 기계장치만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계정 과목을 없애고 그냥 엔터 치면 여기에 계정 과목을 하나씩 써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자, 기계장치에 코드 1번 운반기가 있죠. 자, 운반기는 우리 취득을 2016년 7월 15일 날 했고 자,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상납 방법을 체크도 안 하고 휙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문제의 정률법이네. 그럼 얘 정률법이다 확인하시고 아니면 1번 정률법, 2번 정률법 선택이 되죠. 그래서 삼각 방법 꼭 체크를 하세요. 왜냐하면 다시 안 나와요. 여기 체크를 안 하게 돼서. 자, 기초가액은 얘는 1월 1일 날 장부상 개정 과목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월 1일 날 장부상 개정 과목, 이 개정 과목의 기계장치에 얼마 적혀 있었느냐. 이게 기초가액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기계장치는 1월 1일 날 우리가 과거에 사올 때 2,500만 원 사온 거 취득가액 그대로 두고 있죠. 그죠? 우리 유형자산은 취득가액 그대로 두고 감가상각 누계액 달고 있잖아. 그럼 장부에 그 개정 과목이 그대로 2,500만 원 적혀 있겠죠. 그래서 2,500만 원이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1,120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자, 용도는 공장이라고 뒤에 끝에 적혀 있죠. 1번 500번대로 얘를 선택 꼭 해주시고 자, 문제에서 업종 코드는 여기 13번 제일 아래에 업종 코드는 13번 제조업으로 하면 이제 얘는 끝났어요. 자, 다음 또 기계장치 2번 금형기계 이건 2020년 6월 15일 올해 취득을 했죠. 올해 취득했으면 지금 1월 1일 날 우리 장부에는 없었겠죠. 그러면 올해 취득한 거는 여기에 단기중 취득 4번 있죠. 여기 4번 칸에 올해 취득한 거는 2020년도 취득한 거는 여기에 써줄 거예요. 금액을. 올해 샀으니까 상각한 적은 없을 거잖아요. 그럼 올해 취득했으니까 4번 칸에 2천만 원. 단기중 취득 및 단기 증가가 4번 단기중 취득은 올해 산 거고 단기 증가는 자본적 지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 자, 그리고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얘도 공장이고 경비 구분은 13번. 자, 다음 여기에서 특허권은 F2번 눌러서 특허권 3번 자산코드명은 특허권이고 자, 2019년 1월 1일인데 정액법 맞죠? 자, 기초가액은 얼마일까요? 얘는 1월 1일 날 8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1월 1일 날 개정 과목에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1,0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감가상각이 전기말까지 상각이 200만 원 됐다는 건 800만 원이라 적혀 있겠죠. 그럼 기초가액의 800만 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200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5년. 얘는 800번 되고 63번. 그렇게 해야 매년 200만 원씩 감가상각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이 메뉴를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 어떨 때 이용을 많이 하냐면 이런 문제 풀 때에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게 힘들면 정률법일 때 많이 와서 여기에 13번 적혀 있는 금액 있죠. 회사 계상에 얘가 올해 감가상각비예요. 이번에.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산이 힘들 때 여기에다 집어넣고 얘를 주로 사용을 하면서 많이 써요. 근데 지금 이 서식은 사실 세법상 서식이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공부하게 되면 얘네들 칸의 의미를 전부 다 공부하고 다 쓸 거예요. 얘네들하고 얘네들을 쓰게 될 건데 그럼 이 세법에서는 정률법하고 정액법밖에 안 써요. 그리고 잔존가액이 없어요. 그래서 잔존가액 쓰는 데가 없죠. 그래서 잔존가액이 시험 문제도 안 나오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이걸 못 써요. 잔존가액 없는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고정자산 등록을 한 거는 나중에 자동결산에서 결산자료 입력해서 얘네들을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적은 이 금액들 있죠. 620 얼마, 200만 원 이런 금액들이
나중에 결산 자료 입력해서 얘네들을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485페이지에 가서 자, 485페이지에 이제 결산 예제가 있죠. 결산. 자, 재고 자산에 대한 기말 원가는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 있는데 옆에다 적어 두세요. 자동이라고. 자동. 다음 이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이 적혀 있죠. 얘도 자동. 얘도 자동. 다음 대손충당금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으로 설정. 대손충당금도 자동 계산으로 일단 갈 거예요. 그리고 유형자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한다. 얘도 올해 감가상각비를 적어줬네요. 자동 계산할 거예요. 그럼 이제 수동결산 문제 있는 거 좀 보면, 자, 대여금에 대한 단기 기간 경과분 이자 60만 원을 계상하다라고 적혀 있죠. 자, 얘는 수동계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계상하라는 건 장부에 처리해서 인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여금에 대한 단기 기간 경과분 이자라는 건 이자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자 수익이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겠나요? 그럼 올해 이자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대변에 이자 수익 금액 60만 원을 인식하라는 거고, 그럼 차변에는 얘는 아직 못 받은 수익이죠. 그래서 미수 수익 6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자 수익 미수 수익이다. 다음 6번 가수금 잔액은 전액 주식회사 LG전자의 제품에 대한 계약금으로 밝혀지다. 그럼 가수금 얘도 미결산 항목이니까 지워야 되죠.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12월 31일 날 우리는 부채에서 가수금의 잔액을 보니 대변에 250만 원 잔액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가수금이.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지워주고 차변에 써서 지워주고, 그리고 이 돈이 우리는 LG전자의 제품 계약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다라고 계정 과목을 바꾸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차변에 가수금 써서 250만 원을 지워주고 대변에 선수금 LG전자 25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7번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258만 원을 계상하다. 자, 이번엔 차입금에 대한 경과된 이자면 빌린 돈에 대한 거니까 이자 비용 258만 원을 계상 인식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거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을 258만 원을 인식하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다 258만 원 이렇게 써줘야겠네요. 다음 8번 단기 보험료 판관비 중 기간 미경과분 25만 원을 계상하다. 자, 그럼 지금 보험료 중에 올해 거 아닌 미경과분이 25만 원 내년 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보험료를 취소하라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보험료 800번대를 취소를 하고
금액 25만 원. 차변에 이 보험료는 내년 비용이다. 선급 비용이다. 25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소모품비 중 단기말 현재 미사용분은 7만 원이다. 소모품비 중 그런 비용 처리했었나 보네요. 그럼 얘 정리할 때도 얘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소모품비 얘는 800번대 7만 원 중. 자, 얘 지금 소모품비 내자니까 제가 앞에 미사용액 내자 쓰면 7만 원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럼 남아 있는 만큼 소모품으로 인식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지금 수동 계산해야 될 거는 다 받고 10번 법인세 추산액 2천만 원을 계상하다라고 적혀 있죠. 자, 선납세금 계정 정리할 것 적혀 있는데 얘는 자동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5번부터 9번까지를 여러분들 컴퓨터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방금 붕괴한 거를 먼저 쭉 쓰세요. 입력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 계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붕괴 다 하셨으면 창 닫고 자, 위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있죠. 자, 이제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기간은 쓰지 마시고 엔터 치면 그냥 회계 기간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엔터 치시면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입력한 정보가 붕괴했던 게 전부 다 반영이 되어서 여기에 소모품비의 금액도 남아 있고 전부 다 들어오는 거니까 보험료도 다 맞춰져서 들어오는 거니까 꼭 수동 결산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지금 여기 입력하고 있는데 수동 계산 빠뜨린 거 있었으면 수동 계산하고 지금까지 여기 입력한 건 다 날리고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수동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결산자료 입력은 손익계산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손익계산서라고 말한 거는 우리 손익계산서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우리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아래 내린 매출 총이익이고 거기에 판관비를 빼면 우리는 영업이익 되고 영업외 수익 따고 영업외 비용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고 법인세 빼면 당기순이익. 그럼 그냥 손익계산서죠. 그럼 손익계산서인데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안에 제조 경비들이 다 열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판관비가 있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1번 문제부터 보는데, 자동 계산은 우리가 금액을 넣고 제일 마지막에 이 전표 추가가 생명이에요. 이 전표 추가를 눌러주면 컴퓨터가 분계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누르면 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시험 채점은 여기 내용 안에는 채점기가 안 들어와요. 그냥 12월 31일 날 직접 분계도 되고 이걸 이용해서 분계도 되고 분계만 들어와 있으면 돼요. 그럼 이거 안 누르면 우리는 문제 안 푼 게 되겠죠. 그래서 꼭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해할 때는 제가 어느 곳에 숫자 값을 쓰는지를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해서 쓰는 거죠. 자 기말 재고 자산은 엄청 쉬운 거예요. 원재료, 얘가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이니까 화면 제일 첫 화면에 보시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있죠. 여기에 그냥 있는 대로 문제대로 800만 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800만 원 썼어요. 그리고 이제 또 화면 좀 내리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 찾으셨나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 여기에 354만 원 그대로 쓰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기말 제품 재고액 570만 원 이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실제 재고액하고 장부금액 있으면 실제 재고액만 써주면 돼요. 지금 이거 쓰면 이 금액이 산정이 지금 되어서 내려간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계산자료 입력을 좀 쉬워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을 할 건데, 자 4천만 원 중에 제조부께 2,500, 판매관리비가 1,500이죠. 그럼 우리 퇴직급여라는 차변 계정이 500번대 800번대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먼저 매출원가 아래에 있는 게 제조경비죠. 임금 아래에 퇴직급여로 분계하는 거, 얘 508번 퇴직급여 이걸로 분계하는 곳 있죠. 여기에 금액 2,500만 원이다라고 여기에 쓰는 거예요. 퇴직급여 1,200에. 자 여기에 2,500만 원이다라고, 자 퇴직급여 1,200에 쓰셔야 돼요.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하지, 차변에 아래 그 글자 잘 보세요. 퇴직연금 충당금 1,200이죠. 퇴직연금이에요. 아래쪽에다 금액 쓰면은 퇴직연금 충당금 1,200 대변에 퇴직연금 충당부채라고 써서 쓸데없는 분계가 되고, 이 문제는 안 푼 게 돼요. 그래서 틀리게 돼요. 지금 여기 508번 550번 적혀 있는 건 차변 계정 과목이에요. 500번대 퇴직급여로 분계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조금 화면 내려서 매출 총이익 아래가 판관비죠. 판관비의 급여 아래에 퇴직급여 1,200 806번으로 분계하겠다는 금액 글자 있죠. 여기에 1,500만 원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 얘는 이제 퇴직급여 1,200건은 준비가 되었고, 자 다음 대손충당금 있죠. 대손충당금은 자 우리 판관비에서 일반적으로 매출채권 날 거면 여기 대손상각에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이 있죠. 그럼 이거는 우리는 채권 잔액에 대손 설정률 곱하기 주고 대손충당금 잔액을 뺄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대손상각이라는 버튼이 있죠. 대손상각 버튼 이거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대손 설정률이 문제에서 1%고 매출 채권에 대해서 하겠다는 건 외상매출금하고 받을 어음만 할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이 두 개 뺀 나머지 금액들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설정하겠다고 문제에서 말하는 것만 남겨놓고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문제에서 설정하겠다고 하는 것만 남겨놓고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수동계산하러 환입하러 가는 거였어요. 근데 플러스가 나오는 거는 보충하는 거니까 컴퓨터가 자동 계산할 거라서 아주 간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아래에 계산 반영이라고 버튼 있죠.
계산 완성 버튼 클릭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금액이 들어왔죠. 그럼 이 금액으로 분개해 주려고 지금 준비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자, 다음 유형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감가상각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방금 우리 고정자산 등록한 거 있죠. 자, 그걸 불러오는 방식 하는 건 위에 감가상각 버튼 누르면 방금 고정자산 등록했던 게 불러와져요. 예, 클릭해 보면 앞에 우리 입력했던 애들이 있는데, 근데 이번 문제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문제는 그냥 문제에서 800번대의 판관비로 하는 우리 감가상각비 할 거와 500번대 제조경비로 할 감가상각비하고 두 개 금액을 아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500번대, 800번대를 가지고 제조경비와 판관비를 구분을 하셔서 자, 계산 자료 입력해 보면 매출 총이익을 기준으로 위쪽은 지금 위에 쪽은 제조경비죠. 매출 원가. 그러면 일반 감가상각비 여기는 앞에 일반 감가상각비 아래 앞쪽에 보시면 518번 500번대 경비번호죠. 그죠? 지금 이걸로 분개해 줄 거기 때문에 코드 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판관비 아래의 감가상각비는 818번 감가상각비 800번대 감가상각비죠. 판관비에 있는 건. 그럼 지금 위아래를 여기 매출 총이익을 기준으로 지금 위쪽엔 500번대의 감가상각비를 쓰기만 하면 되고 아래쪽은 800번대 감가상각비를 쓰기만 하면 돼요. 아래쪽에는. 자, 그럼 우리 문제 순서대로 하면 건물 판관비께 먼저 있죠. 그럼 아래쪽에 건물에 2,430만원이라고 쓰고 아래쪽에 또 비품 판관비 쪽에 비품에 180만원이라고 쓰고 차량 운반구에 345만원이다라고 차량 운반구 거 판관비 거 쓰고 다음 500번대 일반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구 거 290만원 써주고 500번대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구 거 다음 기계장치 제조경비 거 1080만원 기계장치 거 써주고 그냥 위아래 제조경비 판관비 구분해서 써주는 역할밖에 없죠. 그죠? 위아래 나눠서 자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에 대해서 얘네들이 차변에 500번대 감가상각비 대변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개 다 해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 법인세 문제가 있어요. 자 법인세 문제가 나오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리면 산납세금 보이죠? 찾으셨나요? 지금 장부에 915만원 결산전 금액은 장부에 이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 산납세금 정리해야 되죠? 정리하라고 하는 건 그 옆에 그대로 915만원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옆에 그대로 915만원 쓰시고 그대로 썼나요? 그럼 지금 문제 보면 총 법인세가 얼마라고 적혀 있죠? 총 법인세가 2천만원이라 그랬죠? 그럼 2천만원인데 산납세금이 915만원인 거잖아요. 그럼 추가로 얼마 더 내야 되죠? 1085만원. 그걸 그 아래 추가 계산에 쓰는 거예요. 1085만원을 추가 계산액 라인에다 쓰는 거예요. 어떤 금액 썼는지 이해가시죠? 지금 법인세는 그대로 산납세금 쓰고 그리고 문제에서 법인세 제시해 준 금액에 산납세금 뺀 나머지 추가 계산액에 쓰면 분개할 준비 끝났어요. 얘 산납세금 정리 분개하고 얘 미지급세금으로 법인세 정리해 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죠? 여기까지 됐으면 자 위에 전표 추가라고 있죠. 항상 얘 전표 추가를 해서 우리 컴퓨터에 자동 결산 분개 완료라는 글자가 들어오는 걸 항상 보고 얘를 끝내셔야 돼요. 자, 채점 기계는 무조건 지금 여기에 금액 쓴 거는 아무 짓도 안 한 거예요. 우리 기계는 채점기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 정리한 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붕괴한 거, 감가상각비한 거, 대손충당금한 거, 법인세 정리한 거, 이 붕괴를 가지고 채점 기계가 문제를 풀었다 안 풀었다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접 붕괴하는 건 차변 대변 쓰셔도 되고, 내가 결차결대 쓰고 싶으면 결차결대 쓰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니까 여러분들 편리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결산 자료 입력까지 같이 하는 문제들을 쭉 봤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 527페이지로 가면 여기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있죠. 그죠? 자, 지금 우리 이 앞에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 했었죠. 제가 전에 문제 풀어오라 그랬었죠. 그럼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도 지금 우리 백데이터 하면 1030번 들어가시면 이 회사가 있는데, 자, 이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11번 과세 매출이죠. 11번 그 우리 과세용은 11번 했던 건 어떻게 증빙을 적어뒀을 때 11번인지를 쭉 보고, 그리고 12번이 딱 이건 유형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때 12번은 어떻게 적혀 있을 때에 12번을 선택한다. 자, 이렇게 보시는데, 자, 지금 하다 보시면 우리 다음 528페이지에 이 문제가 두 개 있는데 4번 5번, 자, 별 표시해 놓으시고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잘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총 전부 다 해봐야 30문제밖에 안 돼요. 그럼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죠? 여러분들 문제 꼭 컴퓨터 입력해 본다 하더라도 한 2, 3분이면 한 문제 풀잖아요. 그럼 30문제면 1시간이 안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그것만 가지고 나는 공부가 부족해 라고 이런 마음이 팍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550페이지에 결산 문제가 또 있죠. 자, 결산 문제, 수동결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잡아둬서 조금 있으니 이거 해봐야 총 자동결산까지 합쳐서 18문제밖에 없으니까 여기 결산 문제도 같이 좀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챕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고, 저하고는 좀 진도를 계속 나가고 나서 전체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도록 하려고 책에 있는 예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모르는 건 저한테 좀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 저하고 같이 결산 봤는데 저하고 수요일 날에는 뭐 오류 수정 문제의 형식이 어떤 건지 좀 보고, 그리고 저의 문제도 푸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이 이제 그 원가 회계라는 걸 할 거예요. 그럼 수요일 날 다 못한 거 금요일까지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와 같이 이제 남은 날짜가 저와 같이 하면 4, 5일밖에 안 남아요. 그럼 그동안은 저와 같이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면서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갑자기 막 마무리하는 것처럼 아직 날짜 많이 남았는데 그 생각하시면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남은 날이 그렇게 여유 있게 많이 안 남죠. 근데 저하고 같이 헤어질 날이 다가온다는 건 시험 날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거의 다 나갔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좀 기억이 안 나시면 좀 기억이 나도록 끌어올리셔야 돼요. 지금 요즘 힘들게 와서 하루 그냥 제 얼굴 보고 같이 듣다가 자기 거로 좀 만들 시간이 잘 안 됐죠. 근데 이제는 서서히 좀 하셔야 돼서,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말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주말이라서 공부할 거리라도 좀 바쁘시면 이렇게 정리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준비도 좀 하시면서 이제 시험을 대비를 조금씩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은 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뭐 뭔가를 새로운 거 더 한다고 해서 뭐 진도 나가봐야 여러분들 귀에도 잘 안 들리실 거니까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근데 가실 때는 우리 10분에 찍으셔야지 그 이후 전에 찍으면 조퇴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10분에 맞춰가지고 찍어주세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수요일 날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